기독교가 한 그래도 1000년 정도를 말이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매번 자신을 갱신하고 성찰해 왔으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그룹이 됐을까요? 멋진 그룹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 들어오고 싶어 하겠어? 교회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이 공동체에. 근데 지금은 들어오게 하려고 월짓을 하고 돈도 주지, 3,000원씩도 주지, 밥도 주지, 그 다음에 길 가는 사람 붙들어다가 말이지 밀반대기 밀 붙인 게도 해 주지. 아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 사람을 모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이제 제가 좀 이제 많이 좀 나갔는데 여러분이 이거 제 이야기 들으시다가 거기까지 궁리하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내가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평등주의 계속 그러는데 이 평등주의가 언제쯤 이게 이스라엘에서 사라져 버렸는지. 알렉산더 때문에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알렉산더라기보다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 헬레니즘 문명이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이제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미국이 해방이 되고 미국 사람이 막 들어오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유학 갔어요. 어디를 가기를 동경하는 거야? 미국 가기를.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 한 놈이 미국에 미친 놈이 있어. 근데 미국에 갈 자격이 별로 없었어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총회본부에 가서 총회장이랑 무슨 뭐 임원들이 미국 가는 그 일이 있었는데 한 4일을 쫓아갔대. 그분들한테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나 가방 못지라도 좋으니까 당신들 수종을 들 테니까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그 새끼를 데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도망쳐갖고 걔는 수종을 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 어떻게 한 거야? 가고 싶었던 거예요. 홍 목사라고, 홍현일이라고. 뭐 그놈이 이거 안 듣겠지. 가갖고 그 목사님들은 회의하러 갔는데 이놈은 가자마자 사라져버린 거야. 불법 체류자가 돼갖고 8년 만에 돌아왔어요. 지난번에 무슨 얘기하다가 야 그 새끼는 잘 지내냐 그랬더니 엉망이래. 아니 그렇게 야비하게 사는 놈이 잘 될 리가? 아니 뭐 미국 갔으면 뭘 어떻게 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미국이 그 동경이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BC 3세기 이후에 헬레니즘 문명이 들어왔을 때 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애들 다 무슨 공부 시켰어요? 헬라어 공부 시켰어요. 이미 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쓰질 않았어요. 뭐 애초에 바벨론 갔다 온 이후로 히브리어를 쓰지 자기 본토 말들을 쓰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뭐 히브리 말 썼어요? 아니면은 아람어 썼어요? 아람어 썼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 아람어가 국제 공용어였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그런 거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양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등주의가 될 리가 없었죠. 이 평등주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이제 평등주의 그러면 자꾸 그것을 우리가 다른 색깔로 보게 되니까 평등주의라고는 하지 말고 공공성, 뭐 공공의, 뭐 정의적 감성, 뭐 이런 말로 쓰는 게 좋아요. 그게 좀 공공성을 가져야 돼. 우리가 나만 이러면 되지, 그 사람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이어져 가볼래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드보라 이야기인데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사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사사 시대는 BC 13세기에서 11세기 모세에서부터 누구까지? 사무엘까지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있었지만은 사사 노릇을 했어요? 아니면 걔 여수로 살다 다 죽었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끝이에요, 여러분. 사사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은요, 사무엘은 거의 모세의 유형이에요. 예수의 유형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어요. BC 뭐 1300년 이
드보라가요, 몇 년 동안이나 사사 노릇을 했는가 하면 여자가 40년 했어요. 아주 장기 집권 했죠. 그러니까 정말, 그럼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똑똑한 여자였기 때문에 사사 노릇을 했을까? 아니면 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에 드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똑해서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에 드보라도 뭘 할 수 있는 거야? 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다윗도 사무엘의 눈에 들을 수 있었던 거. 왜냐하면 훌륭한 놈이 아니면 문열이야. 문열이 뭐세요? 우리 저 집에서 옛날에 시골에 강아지 새끼 나잖아요. 8마리, 10마리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8째, 9째, 10째는 앞에 난 놈하고 등치가 비슷해요? 아니면 안 비슷해? 안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젖도 빨아 못 빨아? 차지가 안 가. 누가 찾아서? 좀 힘센 놈들이 다 차지해서. 그래서 그 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안 해보셨어요? 가서 매겨야 되잖아. 그걸 분열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중 잘난 놈을 뽑았다는 거야? 아니면 문열을 뽑았다는 거야? 아니, 다윗의 아버지도 여러분, 그 막내가 변변치 못해갖고서는 줄 세웠어요? 아니면 양이나 쳐라고 내보냈어? 그렇잖아요. 그거 붙들어다가 누구 시킨 거야? 이게 뭔가 하면은 소위 평등주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가 되면은 구태여 사람 뽑는데 골머리 할 필요가 없어요. 어? 우리 그 나온 사람 중에 제일 누굴 뽑으면 돼? 그렇죠. 문열이를 뽑아야 돼. 잘난 놈 뽑아봤자 말이죠. 선거 끝나면 인사 절대로 안 해요. 좀 바보 같은 사람을 뽑아서. 훌륭하지도 않은 대령산 막국수 주인도 인사를 안 하는데 전마가. 난 진짜 저 친구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 매번 가면 말이지 목사님 이러다가 시에서 만나면 이 새끼는 눈을 부라리고 말이지. 아이고 참 가관도 아니야 아주. 신사임당과 황진이, 이들이 유교적 가부장제의 질서가 확고한 조선시대에 두드러진 삶을 살았던 여성들이죠. 이들은 어쩌면 전통 사회 가치관에서 대별되는 두 여성상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이 조선시대하고 그 이전에 고려시대는 좀 달라요. 고려시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서옥제라 그래갖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거야? 시집 오는 거야? 장가 드는 거야? 장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어디서 살아야 돼? 첫갓집까지 1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합격이 돼야 돼. 그 남자 중심 사회야, 여자 중심 사회야? 여자 중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평등했어요. 고려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조선시대로 넘으면서 성리학이 사회에 소위 말하면 소셜 오퍼레이션 시스템, 사회 운영 체계가 되면서 여러분 이런 양태가 바뀌어 버렸어요. 누구 중심인가 하면은 남성 가부장제, 남성 중심. 옛날에 여러분 저도 뭐 제사 아버지 교회 다니시기 전까지 제사 지냈는데, 제사 지내면 여러분 여자들 절해요, 안 절해요? 예? 절 안 해요, 여러분. 무슨 여자들이 절을 해 들어와서. 그 제사 지낼 때는요, 이 부엌문 안으로 오지도 못해. 그다음에 또 제사, 어머니 보면은 이 그릇 말이죠. 하루 종일 말이지 그 재 묻혀서 지푸라기로 닦아야 되지. 술 담아야 되지. 그다음에 밥 드실 때는 또 머리칼 떨어질까봐 쌈매야 되지. 이게 조선시대에 비로소 여러분 그런 양태가 등장해. 우리도 애초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그 사회 체계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어쩌면 전통사회 가치관에서 대별되는 두 여성상을 대변하죠. 한 사람은 모든 여성이 본받아야 할 현모양처의 상으로, 또 한 사람은 전통적 규범에서 벗어나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이단적인 여성상, 뭐 황진이 그러니까 이탈한 아주 우수한 여성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신문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 이천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 헬리콥터 부대 거기 사령관이 누구예요 이번에? 여자분이잖아요. 투스타 별 둘 53살짜리. 그런데 이게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근데 항공작전사령부는 예전에 제가 뭐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알았던 데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관심도 있었는데 그걸 딱 보면서 무슨 마음이 딱 드는지 아세요? 야,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갔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또 제 생각은 저도 이게 편견이 이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결혼을 했을까? 결혼을 하고 애를 기르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을 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물어봅시다. 최원정 집사님. 가정생활하고 말이지 군대 생활하고 이걸 다 양립하면서 별 달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느 한쪽은 포기됐겠어?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그게 궁금한 거야. 찾아봤더니 미혼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나도 억설나게 편견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구나. 아 능력이 있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하나를 소홀히 했을 거야. 요런 이 나쁜 사고가 저한테 장치되어 있는 거야 이게. 아 뭐 집안일도 잘하고 말이 살림도 잘하고 뭐 남편도 잘 공양하고 별 다를 리가? 나도 그렇게 생각. 그런 게 여기 장치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여성들이 옛날보다는 뭐 이렇게 좀 평등성이 많아지지만 아직도 뭐 지금 계속 나오는 것도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남녀 평등이잖아요. 예전에 가다 이야기했잖아요. 꽤 오래됐지만은 저기 뭐 백두산 가는 길인가 어디 가는 거예요? 금강산 가는 길 걸으러 갔는데 양구에 예? 그게 그날 뭐 한 엄청나게 많이 걸었는데 똑같아. 남자 화장실 5칸, 여자 화장실 5칸. 남자들은 급하면 아무데나 가서 싸도 되지만은 여자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화장실 5칸 하면 여자 화장실은 몇 칸을 해줘야 되는 거야? 평등하려면. 수치상은 여러분 5칸이니까 평등해, 안 평등해? 평등해. 근데 그 수치상 평등하다고 하는 사람을 여자로 바꿔갖고 오줌을 누게 해봐야 돼. 그게 과연 5개가 평등한지. 야,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순환이 빨라. 근데 여자들 줄은요, 그때 그랬잖아, 장모님. 쫙 서갖고. 사고 체계가 돼 있질 않은 거야, 이게. 지금은 뭐 굉장히 많아져갖고, 엊그저께 제가 걸어서 저 공시장 가보니까, 그 소양강 처녀 옆에 여성 전용 화장실이 또 따로 생겼더라고. 내가 지나오다가 이게 여성 전용 화장실 그러니까, 안 보던 걸 보니까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 뭔가. 잘못하면 또 걸리는 거 아니야, 그거. 기웃기웃대는 거니까. 이게 참 아직도 이 벽이요. 예전에 여러분 이 IMF 터지고 회사에서 구조조정할 때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를 동일하게 여러분 잘랐겠어요? 아니면은 우선 대상자가 여자야? 여자예요. 아직도 세상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 뭐 옛날이야 뭐 어떡했어요. 매우 대별되는 여성 상임에도 불구하고 두 여성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지닙니다. 물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이 되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결국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한계 안에 있었다는 공통점.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좀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제 월요일 날 저희들이 태백에 지하갱도 체험 가는데 제가 혹시 몰라갖고 거기에 있는 홍보팀장한테 아니 혹시 여자도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아우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뭐 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가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런데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뭐 그랬더니 그래도 광부들은 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가급적 안 오시는 게 좋다. 아직도 여러분 탄광이나 이런 데는 아침에 일찍 여자가 못 들어가는 거죠. 터부시 되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 우시장에 그랬다면 우시장, 예? 뭐 그런 데가 뭐 어디 한두 군데. 요새 아마 나이 든 택시 운전사들도 아침 일찍 타는 손님이 여자면은 에이 들어와 이럴지 몰라. 예? 안경 낀 여자? 큰 왜? 그 왜? 참, 큰일 났네. 여기다 안경 꼈는데 이게 아침에 타지 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아직도 평등의 평자도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등은 뭐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모양처의 표본이라는 말 자체가 시사하듯이 신사임당의 몫은 철저하게 외부의 공적 역할과는 단절된 안주인으로서 역할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재능과 성품을 지닌 남성이었다면 공적 사회에서 두드러진 지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법했지만은 그의 몫은 가족 사회의 테두리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봉건적 사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자 했던 황진이는 분명히 가족 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택할 수 있는 삶의 형식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죠. 당시대의 여자가 가족 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기생이 되는 길밖에 없었어요. 기생이 되어도 여전히 누구의 수하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남자의 수하에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났지만 공적 사회에서 그가 달리 담당할 역할은 제한되어 있었죠. 그 점에서 황진이 역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의 한계 안에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뭐 BC 몇백 년에 1260년 이 언저리에 살았던 이 드보라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6개 부족에 뭔가 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 여자가 대단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회가 대단한 거야. 맞죠? 사회가 대단한 거죠. 우리도 좀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이게 선진사회라고 봐요. 선진사회는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진사회는 우리보다 필리핀이 더 선진사회예요. 필리핀에 가면은 대부분 관공서의 장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여자입니다. 예전에 말이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필리핀 자주 떠나들 때 한 앞에 20kg씩 말이지 헌옷을 이렇게 가지고서는 한 4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막 보따리 40개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짝 통과하려고 그랬더니 저짝에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 여기 선물 줄 거라고. 우리 지방에 IMF 간사하던 영어 좀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막 이제 통역을 하고 막 대화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선물을 보따리가 이렇게 40개씩 되냐 말이야. 20kg짜리가 엄청나게 큰 게. 그러니까 틀림없다고. 자꾸 이 사람이 깐죽깐죽해요.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는데 그 대화하던 목사님이 조금씩 얼굴이 이렇게 막 어두워지더니 이제 얼굴에 깔보는 이 표정이 팍 스며들기 시작했어. 이게 여자가 말이지 이게 따따따따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막 대화하다가 딱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당신 말고 당신 상관 되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 내가 이 공항의 통관 책임자다. 이야기 끝났죠? 그래서 우리 4시간 거기 죽치고 앉았었잖아. 아니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 이제 통관 책임자한테 땄다 그러다가 걸려갖고서 지금 안 된다는데 아이고 그래갖고서는 또 권장로님 그 사위되는 아니 사둔되는 김두봉 목사님이 뭐 저쪽에서 사람을 넣어갖고 말이지 또 수소문해서 4시간을 그렇게 바보처럼 앉아 있었다니까 잘난 척하다가
잘난 척한 게 아니지. 누구 깔 보다가. 여자 깔 보다가.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이 팀의 저 리더가 남자일 거다. 그러니까 너 여자가 함부로 말이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까부지 말고 데리고 나와라 이랬는데 본인이 기레니. 아유, 참. 저기 누가 있다가 나가지? 유아실에. 그렇죠. 일본 아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 동남아시아는 좀 약간 문화적 양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시대적 한계 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 어떤 탁월한 개인도 시대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연 오늘은 어떨까? 오늘날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죠? 근데 그렇게 뭐 평등까지 가지는 못했죠. 근데 평등하긴 한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저기 옥광산 그 빵집에 갔는데 친구 목사님 들어와서 갔는데 태웅이가 지 마누라 하고 왔더라고. 근데 빵을 사는 거 보니까 따로따로 사더라고. 지금 먹을 걸. 태웅이가 지 돈 내고 지 거. 태웅이 마누라가 지 돈 내고 지 거. 우리는 만약에 이 나이쯤에는 야, 네 먹을 건 네가 사. 내 먹을 건 내가 사. 그러면 그날 집에 와서 아주 개판 날걸?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좀 그날 저도 좀 뜨아했는데 걔들은 뭐 그래도 지가 사고도 아주 어떻게 먹어? 네, 아주 행복하게 떠들면서 맛있게 먹더라고. 근데 세상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뭐 이 구조는 여러분 참 오늘날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죠. 사실상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교묘하게 남성 중심의 질서 안에 제약을 당합니다. 물론 과거 전통의 시대에 비하면야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의 비중은 크게 높아져 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공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 사이에 가로놓인 남녀의 경계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진출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보면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여성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육아나 가사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남자가 가사를 전담하고 여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부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뭐 미투 여러분 미투 그러는데 남자가 여러분 그런 수치를 당해서 고발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대부분 다 여자야?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남자들은 이 사회의 남자들은 피해자야 가해자야? 가해자고 여자들은 대부분 가해자야 피해자야? 피해자예요. 간단해 지금 사회가.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뭐? 피해자. 미국이나 여러분 유럽은요 이혼을 하면 여자가 피해가 많아요, 남자가 피해가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은요 이혼을 하면 남자는 완전히 알거지예요. 응? 남는 게 없어요. 근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이혼을 하면 누가 더 손해를 봐? 여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이건 평등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거 하면은 결혼을 할 때 아예 각서를 써. 각서를. 혼인 서약을 할 때 각서를 써. 이혼을 할 때 절대로 네 돈 안 가져가고, 응? 네 돈 안 가져가고 법이 정한 규칙 안에서만 가져가겠다. 뭐 이런 각서. 아니면 뭐 그거 안 가져가겠다. 뭐 이런 각서. 근데 또 우리 딸네 스위스에 보니까 이혼해도 피차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를 대로 가면 돼. 자유롭게. 거기가 좀 훨씬 더 나아. 뭐 걸린 게 없어서. 그럼 이혼이 걸로 가면 안 되지 이야기가.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봐요. 네? 이게 여러분 남자 하나가 수많은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네? 피해를 보게 만들잖아요. 주로 뭔가 하면 남자는 다 가해자예요.
뭐 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있지. 제주도 그 양반. 참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공적 사회 영역과 일상적인 사회생활 사이의 이분법은 그 밑에 공적 사회에 종속된 일상이라는 관념을 정당화하죠. 다시 말해서 공적 사회에서 역할은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 역할은 부차적이라는 관념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새 저기 이 여자분들이 가사노동 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보험금 타고 그럴 때 사실은 보험금 산정할 때 가사노동에 대한 산정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집에서 뭐 아무리 새 빠지게 애를 기르고 뭐 이래도 말이지 그건 노동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만 했을 때 여러분 이 소위 산정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가사노동도 들어가나?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가사노동이 월 뭐 얼마라던가? 계산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이렇게 애기 애 키우면 남편이 막 한 달 돼가고 봉급타 가져오면은 말이지 마치 부인들이 말이지 아이고 당신 때문에 누구 목숨이 있는 것처럼 내 목숨이 있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가 그렇게 벌어오는 사이에 나도 그것에 해당하는 벌이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예? 이상공 권사님이 인정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정당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나이 많은 어른들을 그 여자 그 어머니들이나 부인들 속에서는 뭔가 하면은 누구 덕으로 남편 덕으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덕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가야 되고 물 떠줘야 되고 이렇게 말이지. 이 가족의 무슨 이 일개 질서 안에 있는 그 하위층처럼 그렇게 군단 말이죠.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이죠. 가사 노동, 그 제가 생각했더라면 찾아가지고 오는 건데, 그게 아마 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부의 1인당 가사 노동 산정 금액,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뭔가 하면 집에서 일하는 거는 하찮은 걸로 생각하고, 나가서 뭐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좋아지려면은 사실은 나가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더 여러분 공적인 의미에서는 더 가치가 커요, 안 커요? 더 크죠. 그거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 그 집안에서만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말이죠. 뭐 아침에 새벽 5시에 나가서 말이지 그 나무 어떤 때는 말이지 그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잘라다가 놓은 거 어머니는 찔리지도 않아 그걸. 그걸 넣고 불을 피우고 그 추운데 말이 소주 끓이고 이 솥에는 밥하고 이 솥에는 물 끓이고 저 솥에는 또 국 끓이고 말이지 부강제에서 불 담아내 갖고서는 또 찌개 끓이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살긴 하셔. 그렇게 사셨는데도 80을 넘기셨으니 말이지. 뭐 일 많아갖고 말이지 한 번 일꾼 붙이면은 뭐 내 기억으로는 하여간 뭐 많으면 27명 적으면 15명 매일 15명이 전놀이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지 저녁 전놀이 먹어야지. 아니 하루에 밥 3번 해보세요 그거. 어? 정말 골 빠지지. 그런데도 뭐 매일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무시하지. 저 무식한 년 만나갖고 말이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아이고 나도 아주 귀따갑게 들었네. 그때부터 어머니는 귀에다가 못을 받고 사는 법을 터득했어. 그래 너는 떠들어라 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러시더라고. 저 소 잡아먹은 년. 소 잡아먹은 귀신 같은 년. 왜냐하면 뭐 난리 법석을 쳐도 가만히 뭐 이 저 부처처럼 계시니까.
그 난리치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요즘에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시내버스 기사 뽑을 때 이 조합에서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시내버스 기사를 여자로 하자 이런 의논이 나왔어요. 네? 남자로 하는 것보다는 여자 하는 게 좀 더 부드럽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남녀 공용 모집 공고를 냈는데 여자가 지원을 한 명도 안 했어. 왜냐하면 준비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대형 면허증을 따고 3년 동안의 그 경험이 있어야 돼. 이 대형 차나 버스를 모르는 경험이. 근데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금방 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젊은 분들 말 홍춘자 권사님 이런 분들은 빨리 가서 대형 면허 따. 나는 그게 지금 춘천도 여러분 버스 기사 지금 버스 지금 난리 법석이죠. 예? 오늘 뭐 시장님이 뭐 시청 홈페이지가 막 300건 400건 막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래. 이 개자식들아 똑바로 해라 뭐 에스퍼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냐고. 그 우리 책임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다 지들이 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운전기사들 좀 모아놓고서는 운전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왜냐면 맨날 돌아다니는 분들이 알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가면 되는지. 근데 그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들끼리 저렇게 짜더니 말이지. 저 엉망 개판이 된 거 아니야? 욕 드셔라. 결국은 이게 지금 시간이 잘 안 맞아갖고 막 저 시골에서는 말이지 2시간씩 기다리고 막 이 모양 되니까 내년에 증차를 한다잖아요. 증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증차하면은 여러분 운영기사 더 뽑아야 되잖아요. 운영기사 봉급 나가야 되잖아요. 관리비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지금 강원도 운영기사 뽑을 수 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충원이 안 돼갖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62살 이상 된 퇴직한 이 운전기사들을 다시 또 뽑았어요. 재계약해갖고. 없어서. 다 어디 갔는가 하면 다 경기도로 갔어요. 이 큰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 50살 된 분들은 빨리 운전을 배워. 그러면 뭐. 아, 좋아요. 내년부터 여러분 전기차로 바꾸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게 이게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준비가 돼 있질 않아, 사실은요. 그러나, 넘기셔서,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런 가치관이 찾으셨어요? 그런 가치관이 여전히 갖고 헤매더니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뚝 선 여성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있죠. 있으니까 뭔가 하면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오는 거잖아요. 기이하니까. 그죠? 공적인 역할을 당당하게 담당할 뿐 아니라 일상의 가치를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는 여성들 말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평등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어디 정도인가 하면 공무원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 애써서 뭐만 하려고 그래? 공무원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산업 현장 나가봤자 남자들한테 시키니까 안 가고 말이죠. 여기 뭐 우리 지방에서 신옥수 권사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요. 지난번에 아주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럴 거야. 신옥수 이제 장로들이 말이지. 아이고 저 신옥수 권사가 어디서 이야기하기를 왜 평신도 총무를 지방 평신도 총무를 왜 맨날 남자들이 해 여자도 해야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에 들은 장로가 아이고 기특하네 이럴까 아니면 미쳤나 이럴까. 이제 거기 좀 더 나가면 이럴 거야. 역시 성함께 나가더니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 뻔해 뭐 안 봐도 비디오야. 응? 다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미쳐서 하는 일이 아니면 그냥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야. 아니 교회 다니는 평신도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왜 남자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걸 인식하고 여자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신 나갔나 말이지. 뭐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가 너무 강고하게 이런 틀 안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그러던가
그 유현옥 장로가 여성 수련회 원장이 됐는데 이제 유현옥 장로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대요. 아이고 뭐 여자들이 무슨 수련을 해. 뭐 저들끼리 수련해 봤자지 뭐 그랬대네. 그러다가 유현옥 장로를 딱 만나고서는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자도 보통 내기가 아니요. 이렇게. 기껏 한다는 게 뭔가 하면 보통 내기 아니야. 근데 여자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남자들이 격려하고 이렇게 올려줘요? 아니면 깎아내려? 깎아내리죠. 비난하고.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부부 사이에서 만약에 남편은 집에서 놀고 여자가 무슨 이렇게 관직에 있거나 이렇게 잘 나가. 그러면 남자가 해피할까? 아니면 맨날 심술을 부릴까? 예? 근데 또 반대로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데 남편이 잘 나가. 그러면 여자는 심술을 부릴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할까? 이것도 병이야. 이게 다 불평등의 병이에요. 자랑스러울 게 별로 없어요. 자기를 고민해야 돼. 아이고 내 남편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꽃피워가는데 나는 이 모양이 뭔가 말이지.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왔는데 말해야 돼. 여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내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랬다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터지지. 지금 이런 사회 안에서 우리가 2000 몇백 년 전에 지금 평등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정신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얼마나 위배된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거죠. 밖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집안에 들어오면 권위적인 가부장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죠. 집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자를 편안하게 하는 휴식처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박 목사님 어때요? 어디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집에 집사람이 없어. 그러면 편안해요? 아니면 약간 화딱지가 나? 아, 익숙해졌대?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요,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지만은, 그게 만약에, 뭐, 집안이 편안하게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렇다면은, 대번 어떡할 거야? 그걸 화낼 거예요. 가족들은 가부장의 삶을 뒷받침하는 조력자들의 지나지 않았던 그 과거 남성 중심 사회의 인식 체계였습니다. 반면에 공적인 역할과 일상의 삶에 괴리되지 않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 여성이 지도자로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관계의 성격이 변화되죠. 여기 핀란드 얘기해서 핀란드에서는 여성 정치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정부패가 사라졌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쭉 이어져 온 그 정부 중에서 아니면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는 이 사람들을 쭉 보면서 여자가 잡혀가는 경우를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봤어요, 없어요? 뭐 총리하던 한명숙 정도야. 근데 한명숙은 진짜 부정부패를 해서 잡힌 거야? 아니면은 덮어씌워서 잡힌 거죠. 근데 뭐 남자들은 이게 뭐 근데 이 핀란드는 여자들이 정치를 하니까 부정부패가 사라졌대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향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도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안 좋아하나? 아니 여성 사회가 되면 또 남자 부하들 데리고 가서 또 만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안 해봐서 지금 우리 잘 모르겠는데 그 바람에 흥미를 잃은 남성들이 점점 정치에서 물러나고 이 핀란드가 우리나라도 이래야 돼요. 그래서 다 대부분 국회의원을 누가 해야 돼? 여자들이. 따라서
여성 정치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일상에서 체화된, 이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뭐 30%는 뽑아라, 15%는 떼라,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성서의 사사들 가운데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한 드보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 지도력의 진가가 뭔가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여성 지도력 변화를 요구하고 격려하며 분발심을 갖자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매우 독특한 사회 질서를 갖고 있었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 사회 질서는 당대 주변 국가들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였는데 소위 초기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은 그 당시 사회상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야훼 평등주의. 그래서 여기 책 있잖아요.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매우 두꺼워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초기 양태를 이해하려면 이 책이 꼭 필요해요. 가나안 지역의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평지 도시국가들은 달리 평등한 권력, 평등한 경제, 평등한 신분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야훼 평등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성서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일으킬 만한 소지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원칙들을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법을 만드는데 평등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 평등하지 않는 법을 빼는 게 더 좋을까? 불 켜세요. 추우니까. 평등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평등하지 않는 것을 빼는 게 더 좋아? 우리는 뭘 자꾸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평등하지 않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거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평등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법. 이게 야훼 평등주의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안식일,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평등하지 않게 하는 것들을 빼기 위해서 만든 장치예요. 안식년, 희년, 11조, 시형제 결혼법, 동태복수법, 이건 다 평등사회를 유지하려는, 평등사회를 방해하는 것들을 빼는 장치고 기능으로서의 사회법이고 종교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야. 우리는 평등해야 된다. 아니, 안식일 늘 평등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평등해야 돼, 안 해야 돼? 평등해야 돼. 주인이나 노예나 나그네나 개나 소나 닭이나 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닭 잡아 먹으면 돼, 안 돼? 에? 아니, 다 쉬라 그러는데 왜 잡아먹어? 안식일을 우리가 똑바로 지키려면 안식일은, 지금 우리는 안식일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은 뭐냐면은 태양이는 성경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 지금 지난번에 뭐 수요 강좌 8개 특별히 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저 안 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일요일 평등해지는 날이에요. 성만찬도 평등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만찬을 평등한 원칙으로 세웠는데 그 기독교회가 평등하게 했어요? 아니면 부자들이 지가 가져온 거 먼저 처먹었어? 그 다음에 세례도 이게 뭔가 하면 평등주의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불평등한 거예요. 할례는요, 이방인이나 누구나 말이지 다 못 받아요. 누구만 받는 거야? 유대인만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똑같아지는 거야, 안 똑같아지는 거야? 세례도 여러분 평등주의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도 대전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뭐하다? 평등하다는 뜻이야, 이게. 근데 이 평등하다는 게 벌써 교회 오면은 평신도, 집사, 권사, 계급화가 또 되잖아요. 종교적 기능 이전에 말이죠. 그런 어떤 사회 근간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산간 지역에서 초기 이스라엘의 흔적을 드러내는 고고학적 발견들도
당시 이 지역의 외부에서 유입된 사치품이나 보석 같은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것. 이거 좀 기억해 보세요. 사치품과 여러분 보석이 없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개별적 소유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하면은 이거 못 하는 거예요. 불평등하니까. 우리는 뭐 여러분 다이아 반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다이아 반지 얼마짜리 있어요? 박연희 권사님 없어요? 있지? 몇 부? 봐. 그러면 나는 없는데 벌써 박연희 권사님이 있지? 근데 박연희 권사님보다 한 100배는 잘 사는 사람은 박연희 권사님만 한 다이아 반지를 쓸까 아니면 물방울을 쓸까? 이건 평등하다는 거야? 평등하지 않다는 거야? 평등하지 않다는 거야. 가나에서 나오는 고학 유물을 보니까 이 무슨 이런 게 이전 없다는 거야. 어떻게 살았다는 증거야? 평등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적 방어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밑에 깔고 이스라엘인들의 삶과 신앙을 말하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초기 이스라엘 사회는 작은 단위 마을로 여러 가족들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며 자급적인 경제 질서를 유지했고 별도 상비군이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상비군이 없어요. 그냥 다 평민으로 그냥 농사지며 살아. 전쟁이 나면 징발을 하는데 그 징발했을 때 뭔가면 임시로 군사 지도자를 세웠다가 전쟁 끝나면 또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평등해요. 이게 평등하지 않으니까 요즘처럼 박찬주 대장처럼 공관병 갑질을 하지. 아이고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 공관병 귀사대기 때렸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난 군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예? 뭐 귀사대기만 때렸겠어요? 대장이 뭐 밑에 있는 뭐 저 공관병 그 노예였겠지. 뭐 마누라 빤스랑 이런 거 다 안 빨았겠어? 옛날에 제가 여기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여기 공군부대 여기 군인 관사였잖아요. 여기 하사관들 이태송 권사님 뭐 여기 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대대장 부인 오면은요, 대대장 부인은요 연대장이야, 대령이야.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저 부대 저거 올라갔잖아, 설교하러. 9시에 가서 설교하고 내려와 갖고 여기 설교하고 이랬는데 그 대대장 부인들이 딱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쪽지가 막 돌아다녀. 무슨 쪽지인가 보니까 내일 모레가 대대장 마누라 생일이야. 뭐 선물로 받으면 좋을까 하는 명단이 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기관 하사관 그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맡아서 선물을 사는 거야. 야, 정말 군인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기깔나게. 지금은 뭐 그러므로 그 사회는 물리력이나 생산력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과 이념적 순수성에 크게 의존했던 탓이죠. 이를테면 반문명적 공동체인 아미시 공동체 같은 거였습니다. 자, 아미시 공동체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 마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다음에 옷도 요렇게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요 이 횃대보라 그래갖고 기억나세요? 횃대보라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쭉 박고서는 하얀 천에다가 뭘 이렇게 이 수 놓아갖고 스위트홈 뭐 이렇게 몰라요? 그거 다 결혼하려면 그거 먼저 떠나야 돼. 그러니까 옷이 많을래야 많을 수가 없어. 근데 요새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갖다 놔도 안 가져가. 근데 이 아미시 공동체에 가면 지금 여기 미국의 펜실베니아 몇 군데 있는데 가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냥 최소한으로 입을 것들만 간략하게. 그 다음에 이 색깔도 봐요. 어디 뭐 호화스러워서 갈 데가 없어. 그냥 이렇게 단색으로 착착착 맞춰갖고. 그 밑에 보세요. 그 푸트노트 5번이라고 썼는데 그곳에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없다. 그럼에도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다.
다니엘 위버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몰지도 않고 신문을 읽지도 않는다. 음악도 듣지 않고 스포츠라는 걸 관람하지도 않는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도 않고 컴퓨터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창밖의 정원에서 기른 음식을 먹던 그가 한 가지 고백했다. 영화를 본 적은 한 번 있다고 말이다. 그는 나의 질문을 못 들은 척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탁에는 아내와 8명의 자녀 중 5명, 애도 많이 낳네. 그리고 한 명의 손자가 둘러앉아 있었다.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기대를 거슬렸던 것 말이죠. 그의 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쭉 이야기를 해요. 아미시 공동체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살아도.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공동체, 이거 교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함께 살아야 돼. 근데 지금까지 그걸 구현을 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면 늙어서라도 네? 몇 가정이라도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치매 걸리면 우리끼리 해결하고, 병 걸리면 우리끼리 돌보고, 양로원 안 보내고. 그래서 일단은 저기 홍천에 1200평 있으니까 200평씩 분할해서 5가정만 들어오라는 거야. 치매 걸려도 무조건 그 안에서 돌보는 거야. 병 걸려도 거기서 돌보고. 어때요? 있죠. 마을 자체를.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노인 복지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은 easy in price라고.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사는 곳, 익숙한 사람,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저기 가서 시범적으로 일단 오두막집 지어놓고 있을 테니까 들어와서 살겠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냥 200평 드릴게. 뒤로 넘기세요. 저도 몇 년 전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랑캐스터, 아니야, 안 넘겨도 돼. 저만 넘겨요. 랑캐스터 시어터와 여기 아미시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제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영성하지 말고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직접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했었어요. 여하간 초기 이스라엘 산악지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이런 사회적 자율과 평등의 공동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누구보다 더 잘 살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게 소박했겠지 않았겠어요? 소박했겠죠. 아미시 공동체 같았단 말이죠. 오늘 그저 시장 만났더니 저거 합니다. 구봉산 올라가는 거 도로를 좁히겠대. 차만 통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4차선을 왕복 1차선으로만 만들고 이 옆에서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난 잘하는 짓이라고 봐. 애초에 내가 주장하던 거야. 시내로 들어가는 길도 4차선을 어떻게 해, 다 2차선으로 만들고 나머지 길을 나무로 심는 거야. 그러면 자가용 가진 사람들은 끌고 들어가다가는 하루 종일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프랑스가 그렇게 했어요. 프랑스가. 조만간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아마. 산악지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이런 사회적 자율과 평등의 공동체적 삶이었죠. 우리가 구약의 기초라고 하는 모든 계명이나 종교적인 언설들은 이런 생활과 공동체적 가치를 따라 발설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사건들은 결국은 하나에 직결되어 있어요. 평등한 삶을 위한. 그런데 그걸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인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있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강력한 왕권을 가진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때때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낮은 평등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동요를 겪게 됩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강력한 체제가 있으면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늘 모여서 뭘 이렇게 반상회 하듯이 해갖고 뭘 하려면은요, 그게 느슨해 안 느슨해? 느슨해지는 거잖아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평등주의 공동체는 잠정적으로 효율적인 비상체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바로 그 요구에 부응해서 등장한 이들이 사사였다고 앞 강의에서 기도원 이야기할 때 말했어. 하지만 사사들은 권력을 항구적으로 독점하지 않아요. 임시적이에요. 필요할 때만 등장했다가 그 필요가 사라지면 제자리 또 그대로야. 근데 여러분, 이거 기독교 국가 아니더라도 스웨덴 어디지? 저기 대통령 하다가 버스 기사 하는 거. 우리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하다가 또 저기 노무현 봉화마을처럼 또 가갖고 말이지, 사저 짓고서 말이야 또 비서관 세우고 경비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대통령 했지만은 사회에 또 일조해야지 하고선 뭐 해야 돼? 그렇지, 춘천 시민버스에 와갖고 운전기사하고 이러면 정말 세상 뒤집어지지. 근데 왜 웃으시지만 다른 나라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이게 점점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죠. 제가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할게요. 될 가능성이 없지만. 사사들이 그런 거였어요. 필요에 따라서 권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가져요. 근데 필요가 사라지면 그 지도력도 어떻게 하는 거야? 지도력도 뭔가면 그냥 무력화되는 거야.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사사가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멋지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중에 허씨 목사님 중에 그 일일 노동자라고 하는 게 없을 때 그 기장 출신 목사님인데 이게 뭐지? 짓고져 다니는 분 계셨는데 허병원 목사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가 여러분 기장 한시대학 출신 목사였는데 목사하다가 목사직을 때려쳤어. 그리고 그냥 집사로 다시 시작했어. 그 사람 모아갖고서는 큰 집 고쳐주고 이렇게 다녔어요. 야, 여러분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교회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집사로 교회 다니는 것도 엄청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목사하다가 저 어디 시골에 가갖고서는 조그만 교회 그냥 나 집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 목사가 목회를 하겠어?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어. 교회 다니지 않는다. 우스갯소리에 또 여러분 또 그 사사들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기드온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때문에 여성 사사 드보라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리적 지배력을 행사한 체제에 대항하는 평등주의 공동체의 수호자라는 점에서 드보라는 기드온보다 훨씬 더 전형적인 사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드보라가 더 대단하다는 거야. 평등, 독점, 권력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 질서였고, 이런 바탕에서는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전쟁이 발발한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그래서 여자가 사사로서 그 민방위의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이는 여러 부족이 평등하게 협의하여 결론을 짓고 행동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남녀의 차별이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 굉장한 사회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필요하면 여자라도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는 그저 여자가 어떻게 사사가 되어서 전쟁을 하나 하겠지만은 재수가 좋았나 보다? 이게 드보라 깊이 탐색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사회 질서의 배경이 깔려 있어요. 여기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사를 보면은 이 배경들이 나와요. 평등했어요, 여러분. 뭐 여자가 사사 된다고 말이지. 아이고 뭐 항공작전 사령관 됐다고 말이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궁금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또 이실직고 하나 하면은 별 둘인데 얼굴이 너무 깨끗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헬리콥터 운전소였다는데. 에? 근데 결혼을 안 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안 했구나. 이게 아주 나도 이렇게 몰켜 있는 사람인 것만은 맞아. 참, 그러니 세상이 쉽지 않죠.
그래서 기드온보다 드보라가 평등주의 공동체에서는 훨씬 전형적인 사사라 그런 말이죠. 기드온은 남자니까 남자가 사사 됐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자는 드보라는 여자인데 여자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을까? 사사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그다지 길지 않게 전해지는 드보라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진정한 대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자유민 공동체가 꿈꾸는 이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에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백성들이 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평등. 그러니까 오늘날 이 평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행복하면 누구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걸 향해 가고 있어요? 아니면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반기독교의 사실은요. 반예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15강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드보라의 삶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 밖으로 출현시키는 거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사사였습니다. 사사. 또한 드보라는 예언자로도 알려졌는데 이는 성서에서 여성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미리암. 미리암 누구죠?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되죠? 마리아의 마리아. 미리암의 미리암과 같은 그 역할을 이 드보라에게서 연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드보라는 신적 계시의 중개자로서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동맹 세력에 대항해 사사시대 가장 광범위한 부족 동맹을 이끌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그때 뭐 일치단결한 건 아니에요. 두 놈 따로 모이고 네 놈 따로 모이고 뭐 이랬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족을 동맹한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생각해보자. 드보라가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번 남성다움, 2번 여성다움. 아니 뭘로 그런 지도자가 됐겠어? 남성다움 일로 와! 안 되면 싸대기 때리고 말이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여성다움? 여성다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하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도 은연중에 자기네 목사가 여성답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남성답기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카리스마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김계화 목사도 그랬지만은 하늘산 같은 데 가면은 그 목사님이 막 쌍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예? 2년 전연해도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 아니야? 2년 막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고. 왜 그러냐면 그런 가부장제적 권위주의적인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무슨 힘?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연약하고 유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맥사갈이 없는 거야. 저래 갖고 뭐 꼬라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뭐 목사님이 막 야단치고 말이지, 막 쌍소리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가 있다고?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칼이야, 칼. 카리스마야.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카리스마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박정희 카리스마는 안 통하는 거야. 사실 대개의 사사들은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영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이끈 동맹은, 이 부족 동맹은 4개 지파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6개 지파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사사기 4장 8장 읽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여러분 성경 지식 하나를 수정해야 돼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와서 모였다니까 얘들이 뭐 늘 똘똘 뭉쳐 다닌 게 아니야. 이게 뭐 이합 집산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얘들도 그냥 좋은 사람, 좋은 부족끼리 이렇게 지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무렵에 이 드보라는 아주 많은 6개의 부족을 어떻게 하는 통합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한 거죠, 드보라가.
참 이런 여성상이 없죠. 그만큼 그 영토 범위가 가장 넓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드보라는 성서의 어느 사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여자 사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에 관한 성서의 전승은 사사로서 드보라의 존재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 사사는요 판관, 사사 노릇도 하면서 군사 지도자도 했어요. 근데 이 드보라는 사사 노릇을 하면서 군사 지도자를 하지를 않아요. 누구를 대신 세우는가 하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대신 세워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이때 당시의 전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나는 이 드보라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들어. 얼마든지 자기가 이게 전통이에요. 사사가 군사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자기는 사사를 하면서 군사 지도자는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락을 세웠다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다 해먹지 않고 남자를 군사 지도자로 세웠다는 게 평등주의 아니요? 맞아요? 아닌가? 아니 그런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이야기 좀 내려가서 그래서 여러분 바락이 대신 나가서 전쟁을 하지만은요 결국은요 누가 전쟁을 승리하는가 하면은 이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하면은 이 드보라는 최소한 자기의 정치 지도력에 있어서도 평등주의를 여전히 유지를 했다는 거야. 평등주의. 드보라의 이야기는 그러한 대비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길목에 나타나는 음악, 미술, 문학, 종교의 변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드보라가 임명한 장군 바락이 이끄는 군대는 다한악에서 가나안 도시국가 동맹군과 그러니까 이게 또 뭔가 그러니까 가나안 바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던 그 본래 거기 터잡고 살고 있었던 원주민 집단들 말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전투를 이끈 것은 군사 지도자 바락이 아니라 그야말로 변두리 인생이었던 이방 여인 야엘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글씨로 쭉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심하면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성을 피해서 남자로 장군을 세우는데 결국 이방 여성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성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등장하는데 결국은 이 여성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종결되는. 자, 밑에 보세요. 바락의 군대와 싸우던 가나안의 지휘관 시스라는 병사들을 잃고 맥에서 미디안 여인 야엘의 집에 피신을 합니다. 야엘은 피신해오는 시스라를 안심시키는 그가 잠들자 망치를 들어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요, 뭐 마치 특공대 기술가잖아요, 이거. 근데 보세요. 어쨌든지 이 여인의 행위 앞에서 남성의 완력이 무력하게 무너지죠. 게다가 이 여인이 시스라를 물리친 것은 전쟁 무기인 칼과 창이 아니에요. 노동의 도구인 망치와 말뚝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권력을 탐했을 때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한 여인이 던진 물맷돌짝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생활 도구죠. 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효율적인 리더십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나온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이야기는 지배와 정복을 자랑거리로 삼는 남성적인 완력에 대항하고 이스라엘 주변 도시국가들이 왕정체제에 반하는 힘과 남녀 평등성이 초기 이스라엘 사회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사기 5장에 나와요. 성서는 이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전하지만은 사실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가 자신을 1인칭으로 호칭을 하며 노래하는데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드보라가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스라엘의 뭐라고? 어머니라고. 바로 그 드보라의 노래는 남성의 완력과 여성의 지혜를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죠. 아울러 남성적 힘에 의존한 여성의 운명을 비웃습니다. 노래의 뒷부분은 불운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신명기 법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고아와 과부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남성 의존에서 어떻게 하도록? 아니, 과부가 되더라도 그를 규율하는 법이 있으면 더 이상 남자에 의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레니즘 문명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소위 말하면 규율법을 지키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잃어버리면, 결혼을 여러 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생계 방법이, 우리도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 지금은 뭐 황혼 이혼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요새 왜 여자분들이 황혼 이혼하는 걸 겁내지 않는 거야? 에? 왜? 왜냐하면 이혼해도 빈털터리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불가능했잖아요. 2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집 떠나서 남자 밑에 가면 오죽하면 여필 종부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남자 떠나면 살 방도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창녀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규율법을 만들어 두면, 과부가 되더라도 규율법을 만들어 두면 또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 침공 이후에, 알렉산더 이후에 다 깨져버려 갖고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은 5번씩 6번씩 7번씩 결혼해야 돼. 안 하면 먹을 게? 그래서 뭐 네가 5번 결혼했구나. 그 왜 결혼했겠어요? 자꾸만 우리는 윤리적으로 비난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여자가 환양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5번씩 갔다. 여러분 그런 해석은 불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 5번 결혼한 여자의 상황을 알아요. 왜냐하면 5번 결혼하는 동안 그 여자가 행복했겠어? 아니면 죽을 지경이겠어?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걸 윤리로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이, 뭐, 우리 근대사에서도 예전에 말이죠. 저 남쪽에 말이지, 뭐, 사하라 태풍 나고 말이지, 이래갖고서는 그 남녘에 쑥대밭 됐을 때, 남쪽에 있는 분들 그냥 트럭으로 어디로 왔어요? 우리 김덕래 권사님도 그래서 의암댐으로 시집 왔다는 거 아니야. 먹고 살 수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냥 남자만 있으면 결혼하는 거야. 근데 하고 봤더니 또 본부인이 또 있는 거야.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 이때는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규율법을 만들어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규율법 중에 뭐, 이 규율법에 해당되는 게 사제와 과부가 동일했어요, 거의.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그런 어떤 평등주의 사상을 보여주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결코 만고불변의 진리일 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여성상을 말한다는 점에서 일말의 진실은 있습니다. 약한 여자는 남성에 의존하는 여성을 말하죠. 전에는 삼종제도라고 했죠. 오늘날 이 가치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 자녀의 교육 태도나 남자아이 선호 사상은 아직도 그 근기 안에 장치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게 은연중에 미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남성적인 지배체제 안에서 여성들이 묶여 있습니다. 약한 여자는 여전히 그 질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에 강한 여자, 그러면 그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그건 의존적인 존재와는 대비되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방에서도 또 얘기 또 나와야 되네. 여자는 강하죠. 어머니는 강하다. 근데 그러면 그 밑에 물론 거기 보세요. 어머니가 강하다고 할 때 그 강함은 남성적인 강함이야? 아니면은 어머니만 가질 수 있는 강함이야? 그 어머니만 가질 수 있는 강함이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부드러움, 너그러움, 이해됨. 내가 늘 기억나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은 시골에 뭐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뭐 돈 달라는 게 참 그렇게 말이 안 나와. 그럼 밤새 며칠을 고민해요. 이때 할까 저때 할까 이때 할까 저때 할까. 근데 뭐 말할 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 날 밥 먹고 나가면서 엄마 돈 줘야.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은 개 욕을 먹어? 늘 아버지는 심판관이었지. 아버지는 검사여서 검사. 엄마는 뭐? 변호사. 네? 그냥 무자비하게 형을 때리는 거야. 뭐 징역 1년짜리도 말이지 아들놈한테 몇 년으로 때리고 5년. 그럼 엄마가 또 울면서 옆에서 막 변호를 하는 거야. 여보 얘가 그런 게 아니라 말이지 징역 1년이 아니라 무슨 여행을 1년을 보내야 된다는 좀. 이게 우리들의 옛날 풍습 아니에요? 저 같아도 정말 아버지한테 무수히 많이 검사 아버지한테 말이지 심판당했네. 죄가 없어도 그냥 걸려들어서 그냥 어떡하고 기사대기 세대 뭐 이런 거 그건 뭐 재판도 없이 그냥 실행이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지.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와는 다른 어머니의 자애입니다. 인류의 스승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비 혹은 자애입니다. 예수, 석가, 모하멧, 공자 다 동일해요. 아래 책은 이미 여러분에게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를 읽으시면 돼요. 아래 책이라는 게 뒷장에 가보면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자비를 말하다. 카렌 암스트롱. 그런 여성의 자애, 자비, 힘을 보여주는 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누구야? 드보라라는 거죠. 드보라가 뭔가 하면 이렇게 이 당대에 훌륭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다운 힘이 아니고 자애, 자비, 부드러움 이와 같은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지도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그 남성 중심의 카리스마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드보라는 일상을 돌보는 여성의 자애가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지 남자는 이게 이제 이 사회학자들이면 남자는 죽음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여자는 죽음의 영역이 아니라 살림의 영역. 그래서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그 설거지 이런 걸 다 뭐라고 해, 통칭. 여자들이 그 살림하는 사이에 남자들은 가갖고 베고 찌르고 뒤들여 패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오잖아. 그건 뭐야? 주임. 그 영역 자체가
남자들은 죽임의 능력이 있어. 죽이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야. 남자들은. 여러분도 그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저희 시골에 돼지를 그렇게 많이 기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누가 어떤 형이 군대를 간다 그러면 군대 가기 한 일주일 전에 동네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내요. 그러면 그 군대 가려고 하는 형이 이 쇠망치를 들고 돼지 우리로 들어가서 돼지 이마박을 빡 쳐서 죽이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군대 가기 전에 용맹스러운 것을 돼지를 죽이는 경험을 하고 가라는 거야. 처음 들어보세요? 조장로님 이런 전통 없었어요? 우리 동네는 있었어요. 근데 그 돼지 우리로 들어가면 돼지가 뭐 가만히 있잖아요. 막 그러면 그 어른들이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방에 여기 정수리를 까야 된다는 거야. 섣불리 치면은 너가 다친다. 자, 난 어릴 때 그걸 보는데요. 야, 이 군대 가는 이 장정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언적 경험을 하고 하는 거다. 그거 한번 까고 가면은 군대 가면 이제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거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지잖아요. 간단해요. 남자는 죽임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여러분 이 수렵 채집기에 가면 남자들은 다 뭐 했어요? 사냥했잖아, 멀리 나가서. 왜 여자들이 고분고분해졌는지 아세요? 사냥해온 걸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뻣뻣해야 돼? 아니면 좀 이렇게 해야 돼? 그 모리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내는 인류학 책에 그렇게 나와요. 다른 건 몰라. 그 지금도 남자들이 지금 사냥을 다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 지금도 여러분 개 끌고 다니면서 말이지 멧돼지 잡고 이런 거 다 남자들이에요. 그 호쾌하잖아요. 근데요, 이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여기 할리데이 깁슨인가 뭐 그 오토바이 빠바바바바 하고 가는 거. 조용히 갈 수도 있는데 막 요란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아직도 2만 년 전에 축적된 남자들 속에 있는 그 DNA 속에 있는 사냥꾼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돌아치고 싶은 거야. 네 발 달린 바퀴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2발 달린 오토바이는요, 그냥 뭐 쫙. 나는 그 사냥꾼의 DNA가 무력화돼서도 어떤 때는 이 앞으로 말이지, 요즘도 많잖아. 막 가죽 쫙 입고 말이야. 사냥꾼 같대, 헌터 같잖아요. 총만 매면 뭐 사냥꾼 아니에요? 화살이나. 그죠? 아니, 사냥 가는데 이렇게 너플너플한 거 입고 가진 않잖아요. 왜냐면 걸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쫙 뭐 이렇게 여기도 묶고 이렇게 가잖아요. 전쟁 나갈 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 쾌감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서 막 남들이 보는데 막 다 네 발 달린 차들은 멈춰 있는데 그 사이로 쫙 나가면 뭐 쾌감 진땡이지. 한 바퀴 돌아오면 그냥 벌써 토끼 몇 마리 잡았지. 그래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 사냥했던 DNA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죽음의 영역에 살고 여자들은 무슨 영역에 사는 거야? 삶이. 아니, 그 남편이 그물로 말이지 생선 잡잖아요. 그 잡아오잖아. 그럼 여자들은 또 잡은 걸로 살려. 그거를 또 뭐 매운탕을 끓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죽여. 아니면 죽은 걸 살려. 죽은 걸 살린다는 것은 고기를 살려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끓여서 매김으로 이 새끼를 살리는 거잖아. 그죠? 살림의 영역이야. 남성적 지배 질서에 종속된 여성 지도력이 아니고 남성적인 지배 질서를 뒤바꾸는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드보라는 빛나는 여성이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성 권력, 남성 지배 사회가 딱 있는데 그 밑에서 뭐 어떻게 뭐 신사임당이나 황진이처럼 살았다는 게 아니고 뭔가 하면 이 남성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력 사회 속에서 뭔가 하면 이걸 전복시키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보라는 더 위대한 사사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 근대화 여성이었던 윤심덕이, 뭐 윤심덕 정도 신여성이죠. 근데 윤심덕이를 제일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조선에 있던 여자들이야. 다 친구들 말이지. 자, 이제 마무리 가야 되겠네요. 조아라라고 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 전에 90몇 세로 죽었는데 그녀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광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를 가까이 아는 이들은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이름에서 광주가 살아있죠. 그녀가 비단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광주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살리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드보라가 자기가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죠. 조아라는 광주의 어머니잖아요. 살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성함교회 어머니는 누구야? 권명균 장로님? (1980년) 광주, 곧 한국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이름이 소심당 조아라 여사이고 광주입니다. 따라서 광주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민주주의를 위해 앞선 여성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그녀는 단지 투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머니로서 항상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2003년에 92세의 나이로 타계하기까지 일제치하와 독재 정권 하에서 수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녀는 항상 소외된 여성.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공창 창녀촌이 없어진 데 어딘가 하면 광주예요. 이 조아라 여사 때문에 정말 여성과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온 생을 바쳤습니다. 1980년 광주 항쟁 때는 자신도 옥고를 치러 몸이 불편한데 부상자와 사망자 처리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리는 여자였어요. 그가 발휘한 모성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폐쇄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그를 일러 광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 혹 성함교회의 어머니는 없는 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드보라의 이야기를 옛날에 있었던 조금은 별난 여자의 이야기나 어쩌다가 사사가 되어서 성소의 이름을 내비친 그런 여자 정도로 이해하면은 이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 드보라의 삶 속에서 뭔가 이 시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이 시대의 불평등한 남녀, 경제적인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취업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을 친다면 이렇게 답을 치면 될 거예요. 어떻게 치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게 답이어야 해요. 네?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해 가는데 이게 어떻게 불평등한 2대8 사회에다가 지금 1대9가 되었다는데 취직도 불평등하고 인턴 가는 것도 불평등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럴 때 답이 이렇게 돼야 돼.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게 답이 못 돼. 예수를 믿는 것도 또 뭐야? 불평등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때 시대에 이 드보라가 살았던 BC 12세기 이 시대에 답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드보라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답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세상이 불평등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으면 평등해진다. 평등한 사람이 되고 평등한 신분이 되고 평등한 인격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불평등해져 가는데 답을 아무도 낼 수가 없어요. 그 어디도 답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평등한 시대야 불평등한 시대예요?
불평등한 시대죠. 그 불평등한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뭐라는 거면 나를 따라 오라고 말하죠. 나를 따라 오라고 말할 때 그냥 너의 처지 그대로 따라오래 아니면 다 버리고, 다 버린다는 말은 따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한다는 거야? 평등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불평등한 시대의 해답으로서 예수가 계셨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불평등한 세대에 해답으로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자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라는 것만은 잊지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빌 주커만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아이고 세상이 이 모양이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했대잖아.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이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 저 새끼들 저렇게 계속 싸워서는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한다잖아. 그런데 무슨 해답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해답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아니 장로 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로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목회를 하려면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배워갖고 이게,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되질 않죠. 뭐 교회 안에서만 그래요. 교회 바깥에 나가도 제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은, 큰 교회 목사가 뭐야? 왕이야? 지가 기준이고. 뭐 똑같은 목사인데도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도 목사야? 목사? 어디 나도 목사야 이래 아니면 말 안 해. 나는 그런 게 들어서라도 난 목사라 그래. 그런 게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서라도. 제가 오늘 CBS 운영이사회 하는데 추우니까 세수 안 했으니까 아침에 세수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쓰고 갔더니 권호수 목사님이, 야 너하고 나하고는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모자를 쓰고 다니냐.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나이하고 상관이에요. 그냥 써요. 본인이 쓰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내가 그 나이 가서야 이걸 써야 돼? 누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난 진짜 사람 이 줄 세우는 것도 여러 가지야. 아주 그러니까 엄표에 이게 다 이렇게 묻어져 있어. 너는 나보다 어리니까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 난 이런 조시야. 네가 그러니까 난 해. 아침에 아주 감사하게도 재수 없으려면 또 가자마자 또 처음으로 만나요. 또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 왔는데 또 내가 머리도 빠졌겠다. 자기는 머리가 그냥 있잖아. 내 맘대로지 뭘 그걸. 드보라의 이야기를 옛날에 있었던 조금 별난 여자 이야기나 어쩌다가 사사가 되어 그런 걸로 읽어서는 안 돼요. 오늘 나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어떤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나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결론은 드보라처럼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자애롭게. 무엇이 되어서? 교회의 어머니, 세상의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죽이는 영역, 살리는 영역. 예수님 가만히 보면 요새 저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놈들이 생겼어요. 통일교에서 문선명이 죽으니까 한학자가 지금 교주잖아요. 한학자가 또 여자야 남자야?
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로 다 바꿨대.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였다가. 그럼 이제 한학사 죽으면 어떻게 될 거야? 에? 아들 하나님? 아이고 진짜 가관도 아니야. 그러려면 각자의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고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아, 이런 굴레이 있구나. 그리고 그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부관계든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든지 좀 표정도 태도도 말도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 대등하게 하려고 해야 돼. 대등이라니까 또 그걸 또 동그라미를 리을 바꿔서 대들라는 얘기가 아니야. 대등하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존중한 것처럼 당신도 저를 인격적이고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내가 당신을 한 높은 남자로 대우하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한 높은 여자로 대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서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 이제 찾아가려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거죠. 그걸 위해 싸우고 참여하고 관심하고 배우라고 오늘 우리가 2500년 전에 이 드보라를 읽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우리 나이에 이거 하자면 어려우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하고 다르게 대등하게 말이지 지 돈 지가 쓰고 지빵 지가 다 먹는 거 보고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 아 너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만 갖는 것을 갖는 수양만 하더라도 훌륭한 사람이야. 애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걸 뭐 우리의 이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카렌 암스트롱 자비를 말하다는요. 앞에 책은 두꺼워서 여러분이 전문가 아니면 볼 필요 없고 이 책은 매우 재미있어요. 화장실에서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쓱 읽어보시면 와, 앞쪽으로 모이래 다.